1170년 고려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이의방이라는 인물입니다. 왕을 지키던 근위대장이 하루아침에 왕에게 칼을 겨누었고 결국 고려 최초의 무신 독재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최후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지금부터 권력에 취해 날뛰다가 처참하게 몰락한 이의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의방은 전주 이씨 출신으로 놀랍게도 훗날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친척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일인이 바로 이성계의 6대조이죠. 어쨌든 이의방은 왕의 호위부대인 견룡군의 대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견룡행수라는 직책이었는데 이건 왕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핵심 보직이었죠. 그런데 1170년 8월 드디어 그 일이 터졌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문신들이 무신들을 계속 무시하고 모욕했었기 때문에 문신과 무신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죠. 특히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라는 대장군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벌어져 정중부는 속으로 문신들에게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문신인 한례가 대장군 이소웅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종과 문신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며 놀 때 무신들은 비 올 땐 비 맞고 눈 올 땐 눈 맞아가며 그들을 경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무신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이에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에게 찾아가 문신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자고 반란을 제의했죠. 그들의 말에 정중부도 호응해 그들은 반란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8월 30일 그날도 호위하던 군사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의종이 문신들과 술판을 벌이며 놀고 자빠져 있던 것이죠. 결국 폭발한 이의방, 이고, 정중부 등은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의종의 측근 문신들을 끌어내어 모조리 도륙해버렸는데 문신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였을 정도였죠. 보현원의 사태가 일단락되자 이의방은 쿠데타 소식이 퍼져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수도를 장악하기 위해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개경에 도착한 이의방은 문신의 관을 쓴 자는 설이라도 모두 죽여라 라고 외쳤으며 이 한마디로 수십 명의 문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종은 이들을 달래려고 관직을 높여주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권력을 잡은 이의방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9월 1일 이의방 등은 의종을 거제도로 추방해버렸으며 의종의 동생 명종을 새 왕으로 세웠죠. 거기다가 이의방은 정팔품 산원에서 단숨에 고려 무반서열 2위인 종삼품 대장군으로 뛰어올랐죠. 권력을 잡은 이의방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신정변의 주역들인 정중부, 이고, 이의방은 처음에는 의종의 별궁 세 채를 나눠 가지며 쿠데타에 성공을 만끽했죠. 심지어 그들은 벽상공신으로 책봉되어 공신각의 초상화까지 걸렸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냉정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 사람은 서로 권력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먼저 충돌한 건 이의방과 이고였는데요. 이고는 문신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컸던 인물이었기에 정변 직후에도 살아남은 문신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정도였죠. 그러던 1171년 1월 태자의 관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의방은 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습했고 그렇게 이고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고를 제거한 이의방은 곧바로 이고의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형해버렸습니다. 고려사에는 이고가 직접 왕이 되려는 뜻을 품고 이 잔치에서 난을 일으키려다가 그 정보를 알게 된 이의방이 선수를 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의방은 3개월 뒤에는 채원이라는 무신마저 제거해버렸습니다. 채원이 조정의 신하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였죠. 이게 정말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이의방이 경쟁자들을 제거하려고 씌운 누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의방은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는데 흥미로운 건 정중부와의 관계였죠. 이의방은 정중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눈 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었는데 이의방이 원래는 하급 무신이었기 때문에 고위 무신인 정중부의 지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연대해서 권력을 나눠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173년부터 이의방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으며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막장이 되어갔습니다. 중방이라는 고위 무신들이 회의하는 관청에서 밤늦게까지 기생들을 데리고 술판을 벌였는데 북치고 떠드는 소리가 대궐까지 들렸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심지어 그의 형인 이준희가 이의방에게 너에게는 세 가지 큰 죄가 있다. 첫째, 임금을 쫓아내어 죽이고 그 저택과 후궁들을 빼앗은 것. 둘째, 태후의 여동생을 위협해서 간땡한 것. 셋째, 국정을 제멋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의방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 형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히 문극겸이라는 사람이 말려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의방이 형을 죽이지 못하자 화를 참지 못해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고 쓰러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보면 그의 성질이 엄청 급하고 더러웠던 모양인 것 같죠. 그러던 1174년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개경 근처 승려들 200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쳐들어와 이의방 형제를 공격하려 한 것이죠. 이에 이의방은 급히 병사를 모아 습격한 승려 100여 명을 죽이고 중광사, 홍오사, 귀법사, 용흥사, 묘지사, 복흥사 등 여러 절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절의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았죠. 이 절들은 광종, 선종 같은 왕들이 세운 유서 깊은 사찰들이었는데 고장 무신 한 명이 모조리 불태워 없앤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의방의 폭정에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의 반발도 점점 커져갔는데요. 1173년 8월 유배된 의종을 복위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죠. 이에 이의방은 군을 보내서 이 난을 진압했지만 의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라 생각했고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 이의민을 보내 의종을 시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큰 실수였는데요. 그는 왕을 시해한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또한 직접 의종을 시해한 이의민 역시 평생 이 콤플렉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1174년 서경 유수 조이총이 군대를 일으켜 이의방과 정중부를 토벌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러자 이의방은 먼저 개경에 있던 서경 출신 관리들을 마구잡이로 처형해버렸고 그 목을 효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의방은 직접 군을 이끌고 조이총을 토벌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성강을 넘어서 최숙을 선발대로 보내 적을 혼란에 빠뜨린 뒤 조이총의 군대를 격파했고 여세를 몰아 대동강까지 추격했죠. 하지만 조이총이 서경성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추위까지 엄습해오자 이의방은 조이총의 아들만 포로로 잡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개경으로 돌아온 이의방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며 조이총과의 재대결을 위해 군사를 조련하고 심지어 승려들까지 소집해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1174년 12월 그렇게 정신없이 전쟁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였죠. 이의방에게 예상치 못한 공격이 날아왔는데 공격자는 다름 아닌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었습니다. 정균은 승려 종참을 회유해 기회를 만들었고 선임은 밖에서 이의방을 기습해 목숨을 빼앗은 것이죠. 이의방은 이때 아무런 호의도 거느리지 않은 채 정중부 세력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오정변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드디어 이의방의 시대는 끝이 나버렸죠. 그리고 곧바로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딸도 태자비에서 패출당했으며 형 이준이와 고득원 등도 모두 처형되었죠. 이후에도 이의방의 직속 부하들인 장군 이영령, 별장 고득시, 대정 돈장이 복수를 시도했지만 모두 발각되어 유배를 갔습니다. 이의방의 죽음 이후 정중부가 문하시중에 임명되면서 정권을 잡았고 정중부는 100년간 이어질 무신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가 되었죠. 이의방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의방이 죽은 후 그의 동생 일인이 전주로 내려가 전주이씨 가문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이성계가 태어나 결국 그의 손에 고려는 멸망하고 말죠.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 그리고 폭력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폭력으로 잃게 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100년 무신정권의 스타트를 끊었던 인물 이의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144년 어느 겨울밤 고려 궁궐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젊은 문신 김돈중이 촛불로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린 것이죠. 그 순간 정중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6년 후 고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쿠데타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은 수염 하나로 시작된 복수가 어떻게 100년간 이어진 무신정권의 문을 열었는지 정중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중부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정중부는 키가 7척 즉 172cm에 거기다 얼굴은 백옥처럼 하얗고 수염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눈동자는 네모졌고 이마가 넓었다고 하니 무신으로서 굉장히 위풍당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정중부가 군인이 된 계기도 바로 이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해주에서 살던 어느 날 그의 이름이 군적에 올라 수도 개경으로 보내진 것이죠. 이때 재상 최홍제가 군사들을 선발하다가 정중부의 풍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고 말하며 왕을 호위하는 공학금군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렇게 군인이 된 정중부의 출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인종과 의종 두 임금 모두 정중부를 특별히 아꼈고 그렇게 그는 무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상장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무신에게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품 이상의 재상직은 모두 문신들만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서 무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지위는 정삼품인 상장군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1144년 12월 마지막 날 궁궐에서는 귀신을 쫓는 날의 행사가 열렸죠. 왕을 비롯해 많은 신하들도 행사에 참여하는 와중에 이때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젊은 문신 김돈중이 촛불을 정중부의 수염에 가져다 댔고 순식간에 수염이 타버린 것이죠.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정중부는 그 자리에서 김돈중을 붙잡고 주먹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커졌는데 김돈중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김부식이었기 때문이죠. 김부식은 아들이 정중부에게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정중부를 잡아와 똑같이 매질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평소 정중부를 아꼈던 인종은 어쩔 수 없이 김부식의 요청을 허락했지만 정중부가 몰래 피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러나 정중부의 마음속에는 문신들에 대한 깊은 원한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인데요. 문신들은 무신들을 얕잡아보고 업신여겼으며 같은 지위여도 무신들의 월급이 더 적었고 심지어 문신들이 군인들의 월급을 가로채기도 했죠. 그러다 인종이 세상을 떠나고 의종이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의종이 나란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놀기만 좋아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의종은 문신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다니며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놀기만 했죠. 이때 무신들은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과 문신들을 따라다니며 호위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1170년 4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의종이 화평제로 행차했는데 그곳에서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찾아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까지 저들을 따라다니며 호위해야 하냐. 문신들은 의기양양하게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는데 우리는 굶주리고 피곤해 지쳐 쓰러질 지경이라고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자 정중부는 결국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기고만장한 문신들을 없애고 무신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이죠. 1170년 8월 30일 의종은 또다시 보현원이라는 절로 놀러 나섰습니다. 이때 정중부는 이의방, 이고와 함께 거사를 준비했죠. 그런데 의종도 무신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는지 오문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행차를 멈추더니 그곳에서 수박회 시합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왕은 지친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상을 내리려 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나이 많은 대장군 이소홍이 수박회에 참여했다가 젊은 군인에게 치고 물러서자 갑자기 문신 할례가 튀어나와 이소홍의 뺨을 후려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왕과 문신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정중부는 할례의 멱살을 잡고 이소홍은 무관이지만 삼품의 벼슬인데 어찌 이런 심한 모욕을 주냐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의종이 정중부를 말리며 화해시켰지만 이미 무신들의 마음속에는 반란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질 무렵 왕 일행이 보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의방과 이고는 왕의 명령이라고 소격 군사들을 모은 뒤 의종이 보현원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문신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을 때 문신들을 습격했죠.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며 문신들이 하나둘 쓰러져갔습니다. 이소홍에게 치욕을 준 할례 역시 이고에게 목숨을 잃었죠. 이후 무신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 궁궐로가 문신들을 모조리 도륙했고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김돈중도 가막산으로 황급히 도망쳤지만 결국 잡혀서 동생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26년 전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그 복수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무신정변 이후 정중부는 의종을 폐위시키고 거제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종의 동생인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죠. 이후 정중부는 참지정사, 중서실항평장사를 거쳐 문화평장까지 올랐으며 이고 이의방과 함께 벽상공신으로 공신각 위에 초상화가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권력을 잡은 무신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시작되었죠. 먼저 이고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발각되어 제거됐고 채원도 음모를 꾸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의방이 정권을 독차지하게 됐지만 1174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죠. 조이총이 서경에서 무신정권의 반기를 들고 난을 일으키자 이걸 수습하기 위해 이의방이 정신없는 틈을 타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과 그의 사주를 받은 승려 종참이 이의방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정중부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1174년 12월 정중부는 69세의 나이로 가장 높은 직급인 문화시중에 올랐습니다. 권력을 잡은 정중부는 1175년에 70세가 되어 은퇴할 나이였지만 왕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고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정중부 정권은 여러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1176년에는 공주의 명학소에서 왕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났고 예산에서는 손청이, 익산에서는 미륵산적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중부와 그 일가의 탐욕이었습니다. 정중부는 시중이 되자 자신의 땅을 크게 늘렸고 아들 정규는 옛 태후의 별궁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어 거창한 공사를 벌였죠. 거기다가 사위 송유인은 의종이 건설한 수덕궁을 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도성 내에 시중 정중부와 그의 아들 정균, 사위 송유인이 권력을 잡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라는 방이 붙기도 했죠. 그러던 1178년 11월 73세의 고령이 된 정중부는 시중 자리에서 물러났고 사위 송유인이 뒤를 이어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79년 9월 정중부 정권을 일거에 몰락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정균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명종의 공주에게 장가들려고 했는데 이는 다른 무신들과 고위 관료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 26세의 청년 장군 경대승이 거사를 일으켰죠. 경대승은 먼저 정균을 처치하고 정중부의 측근들과 송유인 그리고 그의 아들 마지막으로 정중부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73세의 정중부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려의 모든 권력을 차지했던 정중부가 죽었지만 무신정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무신정변 이후 1270년까지 무려 100여 년간 무신정권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개판이었던 고려를 무신들이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만 고려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무신들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느라 바빴고 무신들 간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니 오히려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한 무신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병을 많이 거느렸는데 이러기 위해선 더 많은 땅과 곡식이 필요했고 결국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재물도 빼앗았죠. 농민들은 이들에게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고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신 정권 시기에 다른 때보다 농민들과 천민들의 반란이 잦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로 권력을 차지해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만 결국 그들도 고려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만 가져온 정중부의 이야기였는데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네요. 오늘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중에서도 가장 독특했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대승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는데요. 다른 무신정권의 집권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이었죠. 26세의 젊은 나이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지만 불과 4년 후 30세의 나이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무신 집권자들이 모두 반역자로 기록된 것과 달리 경대승만은 일반 신하의 기록에 남아있다는 점이죠. 도대체 이 젊은 권력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대승은 1154년 청주 지역의 유명한 무신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경진은 당시 실권자였던 정중부의 편에 서서 중서실랑 평장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경대승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대승은 아버지가 권력을 이용해 모은 재산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죽은 후 경대승은 아버지가 청주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토지를 되돌려 주었죠. 거기다가 자신의 가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까지 국가에 모두 바쳤습니다. 그 결과 경대승 집안은 완전히 가난해졌는데 무신정권 3대 집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집 한 채, 쌀 몇 섬, 말 먹이가 전부였을 정도였죠. 심지어 매일 그의 밥상에는 밥 한 그릇에 반찬 2개만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1179년 경대승의 나이 26세 때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실권자였던 정중부 일당이 점점 더 심한 부패와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주와 결혼하려 했고 사위 송유인은 능력 있는 신하들을 시기해서 좌천시키는 일까지 벌였죠. 이를 지켜본 경대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해 9월 어느 날 밤 3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대담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결룡군 소속의 허승이 궁궐 안에서 정균을 먼저 제거했고 이를 신호로 경대승의 부대가 왕궁으로 돌입했죠. 그들은 순식간에 정중부와 송유인 등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처치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끝났다는 점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하자 조정의 신하들이 궁궐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전하자 경대승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선왕을 죽인 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찌 축하를 받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조정을 충격에 빠뜨렸죠. 경대승이 말한 선왕을 죽인 자는 바로 이의민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의민은 폐위된 의종의 목숨을 빼앗은 인물이었습니다. 경대승의 이 발언은 단순히 이의민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무신정변 자체와 그로 인해 성립된 무신정권을 부정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임금인 명종의 왕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이의민은 크게 놀라 병사들을 모아 대비했지만 결국 무서워서 병을 핑계로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고향인 경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대승이 다른 무신 집권자들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바로 무신정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문신들이 다시 정치의 중심이 되고 무신들의 횡포를 막으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경대승은 집권 후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과거의 응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무신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신들은 정중부 장군이 앞장서 우리 무신들의 울분을 씻어주셨는데 이제 경대승이 하루아침에 그 공신들을 죽였으니 누가 그를 토벌할 것인가? 라고까지 말했다고 하죠. 이런 반발 때문에 경대승은 매우 불안해했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이었는데 100여 명의 정예병사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경대승의 전담 호위부대였죠. 경대승은 이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었는데 심지어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서 함께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경대승은 가난했기 때문에 100명의 병사를 제대로 먹여 살릴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도방 병사들은 생계를 위해 약탈을 시작했고 관청에서 이들을 잡아 가두면 경대승이 매번 석방시켜 주었죠. 심지어 이후 개경에는 스스로를 경대승의 도방이라고 사칭하는 도적들까지 나타났고 이로 인해 도적들의 약탈이 더욱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또한 경대승은 집권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항상 몇 명씩을 거리에 보내 몰래 정황을 살피게 했죠. 유언비어를 들으면 즉시 관련자를 잡아 가두고 국문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옥사가 여러 차례 일어났고 매우 가혹한 형벌이 가해졌죠. 그러다 보니 명종이 직접 나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한 범죄자는 형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경대승의 가장 특이한 점은 집권 후 조정에 출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된 동시에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집에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궁궐로 가서 명종에게 의견을 말했고 명종은 그의 의견에 무조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사람이 집에서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상황이었으니 이는 매우 기형적인 권력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관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눈에 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1180년 경대승과 함께 쿠데타를 성공시킨 허승과 김광립이 교만을 부리며 불량배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대승은 이들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제거해버렸는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냉철한 정치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로서 권력을 잡았으니 언제든지 칼로 인해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1183년 7월 경대승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에 정중부가 칼을 잡고 큰 소리로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꾼 이후 경대승은 병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우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병으로 죽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암살설도 제기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장례 모습인데요.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대승의 상여가 나가니 백성들 중 통곡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 울음소리가 왕도를 진동시켰다. 이는 경대승이 비록 고위급 무신들에게는 반감을 샀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인망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대승이 죽자 그의 사병 집단인 도방은 곧바로 해체 위기에 처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방의 우두머리였던 김자격이 갑자기 도방 사람들을 반역 모의로 무고한 것이죠. 결국 왕명을 받은 대장군들이 도방을 토벌했고 대부분의 도방 병사들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4~5명에 불과했고 이들도 유배를 떠나야 했으니 이렇게 경대승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경대승이 죽자 그동안 경주에 숨어 살던 이의민이 다시 등장했죠. 명종은 이의민이 경주에서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사자를 보내 개경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의민이 경대승의 뒤를 이어 새로운 무신 집권자가 되었고 이후 고려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죠. 생각해보면 경대승은 정말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다른 집권자들이 모두 반역열전에 기록된 것과 달리 경대승만은 일반 열전에 실려있죠. 이는 그가 상대적으로 온건했고 문신들을 우대했으며 무엇보다 국왕을 직접 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대승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는데 나이도 너무 어렸고 정치력의 부재, 공포정치, 도방의 횡포방치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을 만든 것은 후대의 나쁜 선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대승은 시대를 앞서간 이상주의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한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의 짧은 생애는 개인의 뛰어남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핵심 인물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소금장수의 아버지와 절의 여종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려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까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의민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의민은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의 아버지 이선은 소금과 채를 파는 작은 장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옥령사라는 절의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가까운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의민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는데 키가 무려 8척, 지금으로 치면 190cm가 넘는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힘 또한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런 월등한 능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했죠. 바로 두 형과 함께 동네에서 온갖 횡포를 부리며 불량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삼형제 모두 관아로 붙잡혀 들어갔고 두 형은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의민만은 끝까지 버텼는데 알렴사였던 김자양은 이의민의 끈질긴 정신력에 감탄했고 그를 경군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개경으로 올라온 이의민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는 기골도 장대했지만 무예 실력도 굉장히 출중했기에 의종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이에 의종은 이의민을 매우 총애했고 그 덕분에 이의민은 최하급 장교인 대정에서 단번에 정칠품 별장까지 파격적인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순식간에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교가 된 것이었죠. 이것만 해도 당시로 치면 개천에서 욕 났다 했을 정도로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1170년 8월 고려 역사를 뒤바꾼 무신정변이 일어났죠. 문신 위주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의 무신들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의종은 폐위되어 유배되었고 명종이 보위에 올랐으며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때 이의민은 망설이지 않고 무신정변에 가담했죠. 자신을 총애해준 의종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공으로 이의민은 중랑장을 거쳐 장군으로 승진했지만 다른 정변 주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173년 이의민에게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수습하긴 했지만 의종을 살려뒀다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 이의방은 이를 막기 위해 이의민에게 의종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받은 이의민은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을 총애해준 의종을 만났죠.
술자리를 만들어 의종을 안심시킨 후 이의민은 의종의 척추를 꺾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잔혹한 순간을 기록에서는 등뼈를 부러뜨리니 손놀림에 따라 소리가 나자 이의민이 크게 웃었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의종의 시신은 가마솥에 넣어 연못에 던져버렸는데 어이없는 점은 어느 중이 헤엄을 쳐서 연못에 들어가더니 시신은 버리고 가마솥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행위로 이의민은 대장군에 올랐지만 동시에 평생 따라다닐 배은망덕한 역적이라는 낙인도 찍혔죠. 이후 이의민은 무신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1174년 서경유수 조이총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할 때도 이의민이 앞장섰고 수천 명을 뚫고 들어가 적장에 목을 베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 용맹함의 적들은 이의민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고 많은 공을 세운 이의민은 마침내 상장군 무반의 최고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179년 이의민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젊은 장군 경대승이 최고 권력자이던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경대승은 축하연에서 선왕을 죽인 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축하냐라고 소리치며 공개적으로 이의민을 비난했죠. 거기다가 경대승은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까지 만들어 이의민을 위협했고 이에 이의민은 집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노비들을 무장시켜 대비했지만 결국 병을 핑계로 상장군이라는 최고직을 버리고 고향 경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83년 7월 경대승이 30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죠. 명종은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주에 은거하던 이의민을 다시 불러들였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이의민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1190년 이의민은 동중서문 하평장사 판병부사에 올랐고 이는 미천한 소금장수와 절의 여종의 아들이 재상의 지위에 오른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의민은 완전히 달라졌죠.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았으며 백성들의 집과 땅을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양갓집에 예쁜 여자들을 데려와 결혼했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일을 반복했죠. 거기다 이의민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닮아 개판이었는데요. 특히 이지영과 이지광은 세간에서 쌍도자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지영은 아무 여자나 막무가내로 겁댕하고 심지어 명종의 후궁까지 건드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눈에 거슬리면 자신보다 높은 관리도 때려 죽이려 들었습니다. 장남 이지수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을 토벌하러 갔다가 오히려 반군과 내통하는 짓까지 하자 총사령관 전종걸은 이런 상황을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죠. 당시 왕실이나 신하들, 백성들까지 모두가 이의민과 그의 일파들에게 지독히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민에게는 정치적 라이벌이 있었죠. 바로 두경승이라는 또 다른 무신이었는데 명종이 이의민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지위를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서성 회의에서 둘이 힘자랑을 벌였는데 이의민이 누군가 힘자랑을 하길래 내가 이렇게 때려눕혔다며 기둥을 주먹으로 쳤고 얼마나 힘이 센지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고 하죠. 그러자 두경승은 나도 한번 주먹을 써봤는데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다며 주먹으로 벽을 쳤는데 벽을 뚫어버릴 정도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궁중에는 이의민과 두경승이여 라며 비웃었다고 하죠. 권력에 취한 이의민은 더 큰 야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작거리를 떠돌던 말들 중에 용손12진 갱유 18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용의 후손은 12대로 끝나고 다시 18자가 나타난다는 뜻이었죠. 18자를 한자로 합치면 이가 되고 이의민은 이것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집에 사당을 차려놓고 경주 지역의 목신인 두드리를 밤낮으로 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의민이 숭배하던 두드리가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너의 집을 잘 지켜왔지만 이제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 더 이상 너를 보호할 수 없어서 슬퍼 운다라고 하며 통곡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권력에 취한 이의민은 이 경고를 무시했는데 그는 얼마 안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196년 이른봄 그의 운명을 바꿀 작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 동분옥사 최충수의 비둘기를 강탈한 것이었습니다. 최충수가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지영은 오히려 그를 결박했는데 분노한 최충수는 형 최충원을 찾아갔고 형제는 그날 밤 이의민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비둘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이의민 일가의 오랜 횡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죠. 그리고 1196년 음력 4월 8일 이의민은 미타산 별장에 있었습니다. 명종이 보제사에 행차했지만 병을 핑계로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별장에서 나와 말을 타려는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던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가 갑자기 그를 습격한 것입니다. 최충원이 달려들어 이의민을 말에서 떨어뜨렸고 순식간에 이의민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13년간 고려를 호령하던 권력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의민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들도 차례로 제거되었는데요. 이지순과 이지광은 잠시 군사를 일으켜 반격하려 했지만 곧 붙잡혀 처형되었죠. 그리고 최충원은 이의민의 삼족을 멸하고 친척들까지 모두 찾아냈고 그렇게 전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먼 친척 중 일부는 강원도 정선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했는데 이들이 바로 정선 이씨의 시조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폭정을 일삼던 이의민의 죽음으로 무신정권이 끝이 났을까요? 무신정권은 계속되었고 이의민을 이어 최씨정권이 시작되었죠.
최충원은 이의민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체계적으로 정권을 운영했으며 왕을 죽이지 않고 유배로만 그쳤고 문신들을 적극 등용해 국가 체제를 안정시켰습니다. 이의민이 저지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한 것이죠. 이의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많은 걸 이루었지만 결국 타락한 걸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려 최고의 권력가가 된 이의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신하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 답은 바로 고려시대 최충원입니다. 이 남자는 무려 23년 동안 고려를 지배하면서 4명의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웠죠. 심지어 왕보다도 더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력의 시작이 단순한 비둘기 한 마리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한 마리 비둘기로 시작해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왕조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무신정권 5번째 집권자 최충원의 이야기입니다. 최충원은 1149년 개성의 우봉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아버지 최원호는 상장군이라는 높은 무관직을 지냈지만 그 윗대 조상들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최충원은 문관의 길을 걸었는데요. 양훈영이라는 왕실에 술을 공급하는 팔품직 관리로 시작했는데 이는 상당히 낮은 직책이었죠. 이에 최충원은 이런 직책을 부끄럽게 여겨 무관으로 전직하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남다른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1174년 서경에서 조이총의 난이 발생했을 때 그는 부원수 기탁성에 눈에 띄면서 별초도령에 임명되어 큰 공을 세웠죠.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중앙정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의민이 집권하면서 최충원의 승진은 급격히 둔화되는데요. 이의민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최충원은 1187년 경상진주도 안찰사에 임명되었다가 탄핵을 당해 조기 해임되기도 했죠. 그 후로는 중급직위를 전전하며 10년 가까이 승진이 막혔습니다. 이때 최충원의 나이가 이미 40대 후반이었으니 그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죠. 그리고 1196년 최충원이 48세가 되던 해에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기르던 비둘기를 다짜고짜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보통 비둘기가 아니었는데요. 당시 권력자들이 키우던 비둘기는 혈통 좋고 값비싼 명품 비둘기였죠. 그래서 최충수가 이지영의 집에 찾아가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지영은 오히려 최충수를 결박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이에 격분한 최충수는 바로 형 최충원을 찾아가 이의민 일가를 제거하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망설이던 최충원도 결국 동생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땐 이미 이의민 부자의 횡포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의민의 두 아들 이지영과 이지광은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세간에서는 쌍도자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리고 1196년 4월 9일 명종이 보제사로 행차하는 동안 이의민은 병을 핑계로 미타산 별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충원 형제는 외조카 박진재, 부하 노석숭 등과 함께 칼을 소매에 숨기고 이의민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의민이 말을 타려고 별장 문을 나서는 순간 최충수가 먼저 칼을 휘둘렀지만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에 최충원이 나서서 단칼에 이의민의 목을 베어버리자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종자들은 주인의 머리가 날아가는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모두 도망쳐버렸죠. 이의민을 제거한 후 최충원의 행동은 매우 체계적이고 냉철했습니다. 곧바로 개경으로 돌아와 이의민의 세 아들을 모두 찾아내어 처형했죠. 장남 이지순과 삼남 이지광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병을 이끌고 맞섰지만 금방 패배하고 말았으며 비둘기 사건의 원흉이었던 차남 이지영은 안서도호부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최충원의 부하 한유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의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의민과 연관된 모든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나섰던 것이죠. 그렇게 최충원은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을 인흥관에 가둔 후 모두 유배를 보내거나 처형해버렸는데 더 어이없는 점은 최충원이 죽인 손홍윤의 아내 임씨가 미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권을 장악한 최충원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죠. 이에 그는 명종에게 봉사십조라는 개혁안을 올렸는데 이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왕은 정전으로 돌아가라, 불필요한 관원을 줄여라, 토지 점유를 시정하라,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라, 왕실의 사치를 금지하라, 승려들을 단속하라, 청렴한 관리를 등용하라 등등. 언뜻 보면 고려의 패정을 개혁하려는 훌륭한 정치가의 모습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는 자신의 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는데 최충원 본인부터 이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훗날 왕궁과 맞먹는 크기의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교정도감이라는 사설 기관을 만들어 정적을 감시하고 탄압까지 했으니 봉사십조는 그저 명분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는 불교에 대한 정책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이는 지나치게 세력이 커진 불교계를 약화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도였죠. 당연히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불교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고 이후 최충원을 제거하려는 음모에는 어김없이 승려들이 끼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충원의 진짜 무서운 점은 국왕들을 완전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1197년 명종이 봉사 10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최충원은 지맘대로 명종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왕이 늙고 일에 염증을 내고 있다는 명분으로 폐위를 시켰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죠. 그리고 명종의 동생 평량공 왕민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최충원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된 신종은 허수아비 중에 허수아비였죠. 자신이 마실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또 어이없는 점은 왕이 달의 정에 물을 마시면 환관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최충원은 그 우물을 허물고 광명사 우물에 물을 마시게 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최충원에게 휘둘려 꼭두각시 노릇만 하던 신종은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인 1204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신종 다음에는 희종이 즉위했는데 이 24세의 혈기왕성한 젊은 왕은 최충원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1211년 12월 22일 희종은 내시 왕준명, 승려 10여 명과 함께 최충원을 궁궐로 불러들여 암살을 시도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최충원은 희종마저 강제로 폐위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14년 전 자신이 폐위시켰던 명종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강종입니다. 그러나 강종은 1년 8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으며 그 다음에는 강종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가 바로 고종이죠. 이렇게 최충원은 23년간 4명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며 고려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충원의 권력이 유례없는 것이었던 만큼 그를 노리는 반역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한국 사상 가장 많은 암살 시도에 휘말린 인물이 바로 최충원일 정도였죠. 그렇게 가장 먼저 제거된 것은 친동생 최충수였습니다. 이이민을 함께 제거하며 권력을 나눠 가졌던 형제였지만 최고의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못했던 것이죠. 최충수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삼으려고 했는데 최충원은 만류했지만 최충수가 듣지 않자 결국 형제는 각각 1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개경 시내에서 맞붙게 됩니다. 패배한 최충수는 파주 일대로 피했지만 결국 추격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죠. 다음 타겟은 외조카 박진재였습니다. 이의민 제거 당시에는 정칠품 별장이었던 그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종삼품 대장군까지 올라 최충원과 맞먹는 수준의 문객들을 거느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최충원은 박진재를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불러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백령도로 추방해버렸습니다. 또한 1198년에는 최충원의 간호인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만적과 100여 명의 반란군은 강에 던져져 모두 목숨을 잃었죠. 거기다가 승려들의 반란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1217년에는 흥왕사, 홍원사 등 수많은 절의 승려들이 거란군과의 전투 중에 최충원을 암살하려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때 체포되어 처형당한 승려만 800여 명에 달했다고 하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으면 최충원의 묘지명에 기록된 그의 공신호는 무려 94자에 달합니다. 관직명도 벽상사만 삼중대광 계부이동삼사 수태사 문화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상장군 상주국 병부어사 대판사 태자태사였는데 이는 46자나 되는 엄청나게 긴 관직명이었죠. 정말 혼자 다 헤쳐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충원의 집은 왕궁과 비슷한 규모로 지어졌는데 민가 100여 채를 허물고 면리에 걸쳐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몄죠.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그는 어디를 가든 항상 대규모의 호위병들을 이끌고 다녔는데요. 당시 용맹한 자들은 모두 최충원의 문객이 되었고 이는 관군의 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충원은 무신이었지만 문화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화적 관심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1209년 4월 청교역의 관리들이 최충원 부자를 암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를 계기로 최충원은 영은관에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 교정도감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인사, 감찰, 징세 등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최씨 정권의 최고 기관이 되었습니다. 최충원은 스스로 교정별감이라는 직책을 맡아 이 기관을 통해 고려를 완전히 지배했던 것이죠. 그러던 1216년 거란의 잔존 세력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해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충원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는데 자신의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하다고 과신한 나머지 변방에서 위급한 보고를 올리는 장수들을 오히려 유배 보내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변방의 장수들이 처벌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군의 기강도 해이해져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거란군이 개경 근처까지 쳐들어와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에 최충원은 황급히 대책을 세웠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날래고 용감한 자들이 모두 자신의 부하가 되어 관군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거란군은 선임문까지 와서 황교를 불태우고 유유히 퇴각했는데 이 사건은 최충원의 권력이 얼마나 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리고 그는 70세가 되어서도 은퇴를 하지 않고 권력을 두 손에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고종으로부터 궤장을 받아 그대로 지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는 왕씨성까지 하사받았고 이전에 무신 집권자들이 제명해 죽지 못했던 것과 달리 최충원은 71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1219년에 자연사했습니다. 그의 장례는 국왕의 장례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는데 백관들이 모두 흰 상복을 입고 참석했고 사용된 기물들도 왕의 장례와 비슷했죠. 최충원은 한국 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권신이었습니다. 23년간 고려를 지배하면서 4명의 왕을 갈아치우고 왕을 능가하는 권위를 누렸죠.
그의 권력은 아들 최후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최씨 정권은 총 62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30년 동안 나라 전체를 휘어잡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고려 무신정권의 6대 집권자 최후입니다. 그는 1219년부터 1249년까지 무려 30년간 고려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인물이죠. 아버지 최충원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고, 심지어 몽골군이 쳐들어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했던 최악의 정치가였는데요. 오늘은 30여 년간 집권하며 고려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후는 최씨 무신정권을 세운 최충원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난 정확한 연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다만 아버지 최충원이 1149년에 태어난 점을 고려하면 최후는 대략 1170년 무신정변 전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시절의 최후는 다른 무신 집권자들과 달랐죠. 그는 글을 잘 쓰고 서예에도 뛰어났습니다. 당시 명필로 유명했던 이규보는 신라의 김생, 고려의 탄현, 유신과 함께 최후를 신품사연으로 꼽았을 정도였죠. 심지어 고려 희종은 최후에게 대궐의 선경전과 대관전 병풍에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을 정도로 뛰어난 서예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진짜 모습은 1219년 아버지 최충원이 세상을 떠날 때 드러나게 되죠. 최충원은 죽음을 앞두고 최후를 은밀히 불러 내 병이 낫지 않으면 집안에서 우환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다시 이곳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첫째 아들인 최후에게 몸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최충원의 예상은 적중했는데요. 최충원의 신복 4인방인 최준문, 지은심, 유송절, 김덕명은 최후가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했기에 최후를 제거하고 둘째 아들인 최양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들은 최후가 아버지 문병을 오는 틈을 타 제거를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당부를 들은 최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덕명의 배신으로 최후가 이 음모를 알게 되었고, 이에 최후는 세 사람을 모두 유배 보내버렸는데 특히 주동자 최준문은 유백일의 목숨을 잃었죠. 이렇게 권력을 잡은 최후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금은 보화를 왕에게 바치고 강제로 빼앗았던 땅과 노예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으며, 또 가난한 선비들을 많이 등용하고 아버지에게 아부하며 백성을 괴롭혔던 관리들을 유배 보내거나 파면시켰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권력을 굳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산 최후는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방이었죠. 어이없는 건 최후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했던 것인데요. 이곳에서 모든 관리들의 인사를 결정했습니다. 정방에서 관리 명단을 작성해서 왕에게 올리면 왕은 그냥 도장만 찍을 뿐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1227년에는 서방이라는 기구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과 문인들을 세조로 나누어 숙직시켰고, 이들은 최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력을 담당했습니다. 무력 면에서도 최후는 강력한 조직을 구축했죠. 아버지 때부터 있던 도방을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나누어, 내도방은 최후와 그의 저택을 직접 호위했고 외도방은 친척들과 외부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후는 별초 조직까지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야간 순찰을 위해 야별초를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이것이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었으며 거기에 신의군까지 더해져서 삼별초가 되었죠. 그리고 이 삼별초는 최후 정권 무력의 핵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반 관군보다 훨씬 강하고 충성심도 높았으며 이것이 나중에 고려군 전체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러던 1231년 고려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몽골의 침입이었죠.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변에서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빌미로 오고타이 칸의 명령을 받은 살리타이가 고려를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진격을 해오자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기로 마음먹었죠. 조정 신하들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최후는 본보기로 자신의 부하 김세충을 죽이고 천도를 강행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최후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강화도로 떠날 때 관리들의 녹봉을 실어 나르는 수레 100여 대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재산부터 먼저 강화도로 옮긴 것이죠. 강화도에 도착한 후에도 최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본토에서 백성들을 학살하고 있는데도 강화도에서는 호화로운 잔치만 계속 벌였죠. 심지어 음력 5월 잔치를 벌였을 땐 4개의 큰 화분에 산봉우리 모양의 얼음을 담아놓기도 했으며, 이 잔치에 동원된 사람만 135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본토에 남아있던 고려 백성들은 몽골군의 침입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최후는 놀고 먹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방금 소개해드린 일 외에도 최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한 번은 최후의 다리가 붓는 병에 걸리자 조정의 대신부터 하급 아전까지 최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두 앞다투어 기도하며 제를 올리고 글을 지어 그의 쾌유를 빌었는데, 이 때문에 서울의 종이가 떨어질 지경이었다고 하죠. 심지어 여러 의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병을 봤지만 치료하지 못하고 있던 와중 의원 집안 출신 임정의 아내가 고약을 붙여 효과를 보자
왕이 나서서 임정에게 벼슬을 내려 최후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최후는 심지어 왕위에 오르려는 야심도 품고 있었는데요. 당시 음양술로 유명했던 주연지라는 사람이 최후의 관상을 보고 은밀히 최후가 왕이 될 상이라고 하자 최후는 신나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말했지만 별다른 호응이 없자 굉장히 격분했다고 하죠. 1229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을 벌였는데 이웃집 100여 채를 강제로 빼앗아 헐어버리고 그곳에 격구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계속 남의 집을 강제로 헐고 격구장을 확장해 총 수백 채나 되는 집을 빼앗았습니다. 승려 3만 명이 동시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격구를 구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최후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장례를 왕비의 예로 치렀습니다. 왕실을 비롯해 상하 관료들이 최후의 눈에 들기 위해 앞다퉈 문상을 했는데 이때 그들이 들고 온 뇌물들 때문에 시장 물가가 폭등할 정도였죠. 최후는 평생 3명의 본처를 두었지만 이들에게서는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의 두 아들 만종과 만전은 모두 창기 출신의 첩 설현방의 소생이었죠. 그래서인지 처음에 최후는 사위 김약선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권력투쟁을 벌일 것을 염려해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들어 만종은 단속사에, 만전은 쌍봉사에 보내버렸는데 이 형제는 두 사찰을 본거지로 삼아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온갖 횡포를 부렸던 것이죠. 무례승들을 모아 문도로 삼고 재물을 불리는 데만 신경 썼으며 경상도의 쌀을 함부로 징수하고 문도들이 행패를 부리자 보다 못한 지방관리가 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최후는 두 아들을 소환해 그들의 문도들을 모두 가두고 빼앗은 재물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게 했죠. 그런데 만종과 만전이 누이와 함께 아버지 최후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자 최후는 후회하며 고발한 지방관리들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다시 환속시켜 이름을 최양으로 바꾸고 후계자로 삼았죠. 1248년에는 자신의 사병 500여 명을 최양에게 나누어주며 후계자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후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243년 가장 큰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 제작이었죠. 몽골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린 상황에서 최후는 사제를 털어 대장경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251년에 완성되었는데 불교를 믿던 고려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죠. 거란 침입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던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에는 무력하게 불타는 것을 본 백성들의 충격이 상당했기에 최후는 또 1243년에 국자감을 수축하고 양현고에 쌀 300곡을 기부하는 등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행들도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사치스럽고 막장짓거리를 다해온 최후는 1249년 11월 30년간의 집권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80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최후가 죽자 고종은 즉시 최양에게 추밀원부사, 이병부상서, 어사대부라는 벼슬을 내렸는데요. 이는 최후가 처음 받았던 관직과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교정별감으로 임명해 집권을 정식화했으며 그렇게 최씨 무신정권은 3대째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승려가 되었다가 결국 나라의 실권을 쥐게 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고려 무신정권 7번째 집권자 최양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최양이 죽고 나서 불과 11개월 만에 60여 년간 이어져 온 최씨 무신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죠. 지금부터 최씨 무신정권 3번째 집권자이자 고려 무신정권 7번째 집권자 최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양은 1209년 최후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의 출생 자체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핸디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 최후였지만 어머니는 설현방이라는 기생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는 서자였고 형까지 있었으니 권력 승계에서는 완전히 뒷순이었습니다. 최후도 천출인 아들에게 대를 물려주기 곤란했기에 사위인 김약선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양과 그의 형 만종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송광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어야 했습니다. 최양은 처음에는 만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승려가 된 후의 생활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쌍봉사의 주지가 되었는데 무례승들을 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웠죠.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 무려 50만 석이 넘는 쌀을 고리로 빌려주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추심 방법이 너무 가혹했던 것인데요. 백성들이 곡식을 남기지도 못할 정도로 혹독하게 추심을 했고 심지어 세금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빼앗아간 것이죠. 거기다가 그의 부하들은 각지의 사찰에 퍼져서 관인이라고 자칭하며 권세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몽골식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역마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방 관리들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했죠. 이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비난했지만 아무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최고 권력자이던 최후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48년 최양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최후가 원래 후계자로 점찍어둔 김약선을 숙청해버린 것이죠. 김약선이 온갖 문란한 생활을 하며 지내자 부인 최씨가 아버지인 최후에게 모든 걸 일러 바쳤고 분노한 최후가 김약선에게 사약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김약선이 제거되면서 후계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고
그렇게 최후는 이제 아들들 중에서 후계자를 선택해야 했는데 결국 차남인 최양을 선택했던 것이죠. 장남이 아닌 차남인 최양이 후계자로 선택된 이유는 아마도 최양이 승려 시절에 보여준 정치적 소환과 재산 축적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48년 최후는 최양을 환속시켰으며 이름도 만전에서 항으로 바꿔주었죠. 최양은 곧바로 좌우 이상호군, 호부상서 등의 관직을 거쳐 추밀원 지주사가 되었습니다. 최후는 그에게 가병 500명까지 붙여주면서 후계자임을 확실히 했고 대제학 이믹에게는 글을, 실황 권위에게는 예법을 배우게 해서 정무에 대비하도록 했죠. 그렇게 기생의 아들이던 최양이 권력의 핵심에 점점 다가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후인 1249년 11월 아버지 최후가 사망했습니다. 최양은 곧바로 은천광록대부, 추밀원 부사, 이병부상서, 어사대부, 태자빈객 등 여러 관직을 겸하면서 교정별감에 올랐죠. 드디어 할아버지 최충원, 아버지 최후에 이어 최씨 정권의 3대 집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양의 첫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상복을 벗고 아버지의 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지만 최양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 최양은 나름대로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요. 먼저 무당과 잡기들을 개경성 밖으로 내쫓았고 지방에서 바치는 특산물 진상과 선박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하던 교정도감의 수회권을 폐지했고 선지사용 별감들도 파직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민심을 얻을 수는 있었죠. 그런데 최양의 이런 개혁 의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파직시켰던 관리들을 다시 기용하면서 백성들의 실망을 샀으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저택을 더 크게 확장하면서 점차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권력을 잡자마자 본성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양의 가장 충격적인 행동 중 하나는 계모 대씨를 독살한 사건인데요. 대씨는 최후의 후처였는데 그녀에게는 오승적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문제는 대씨가 과거 권력 경쟁자였던 김약선의 아들 김미를 지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양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씨의 택주 자코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해버렸으며 야별초 장교 황보준창을 시켜 오승적을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오승적은 돌을 묶여져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처형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형을 맡은 군사 중 한 명이 최양에게 원한을 품고 돌을 느슨하게 묶었던 것이죠. 덕분에 오승적은 바다에 빠졌지만 살아남았고 강화도에서 탈출해 금강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 대씨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편지를 보냈죠. 그러나 이 사실이 대씨 집안의 노비에 의해 누설되었고 결국 최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최양은 오승적을 붙잡아 다시 강에 던져버렸고 그렇게 오승적은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황보준창 등 관련자 6명도 처형되는 엔딩을 맞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씨는 해도로 유배되었다가 강제로 독약을 먹여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사건으로 대씨의 일가족과 노비 등 약 70여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최양의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추밀 민희와 추밀원 부사 김경손이 민심을 얻자 이를 시기에 해도로 유배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가 김경손을 바닷물에 빠뜨려 처형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좌승선 최원, 장군 김한, 지우 정홍유도 방자하다는 이유로 귀양을 보냈으며 아버지 최후의 시첨 13명도 같은 이유로 유배 보내버렸죠. 심지어 참지정사 정하는 최양의 외삼촌이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물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했으며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주숙 역시 조금 사이가 벌어진 이유만으로 유배를 보냈고 그렇게 주숙도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그는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군 김효정이 왕에게 정권을 돌려주려 한다는 소문만으로 자초지종도 따져보지 않고 김효정을 귀양 보낸 뒤 죽였는데 이런 식으로 최양은 사람들의 무고를 아무 이유 없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1251년 몽골에서는 제4대 칸인 몽케 칸이 즉위했죠. 그리고 몽골은 고려에 강화도에서 육지로 나올 것, 개경으로 환도할 것, 고려국왕이 몽골에 입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양은 사신 이현을 몽골로 보내면서 금년 6월에 출륙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고 몽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현을 억류하고 독해와 아투 등의 사신을 고려로 보냈죠. 그리고 이들은 고종에게 약속대로 나오지 않으면 즉시 군사를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최양은 겉으로는 응하는 척하면서 승천부에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고종과 몽골 사신 접견을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고종은 최양의 조언에 따라 국왕 대신 신안공 왕전을 보내 몽골 사신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에 몽골 사신들은 고려가 칸의 명을 어겼다고 분노하며 몽골로 돌아갔죠. 그렇게 1253년 예상했던 대로 몽골이 예케 장군과 아묵한, 홍보건 등을 앞세워 제5차 침입을 단행했습니다. 육지의 주요 지역들이 차례로 함락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고려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태자나 안경공을 몽골에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양과 그 측근들이 몽골은 그들을 인질로 삼아 항복을 강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최양은 무신정권의 수장으로서 몽골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했던 것인데요. 1254년 충주성 전투에서 몽골군이 패배하고 예케가 병을 얻어 철수조짐을 보이자 그제서야 안경공 왕창을 몽골에 보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1254년 7월 이번에는 자랄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제6차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최양은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산성이나 해도로 대피시키도록 명령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주 주민들까지 섬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단행했으며 저항하는 자들의 재산을 파괴하는 포갑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정책 때문에 지방관을 살해하고 몽골에 투항하는 고려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놀라운 것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믿기지 않는 최양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연회를 열고 재상들, 추밀원 대신들과 함께 격구를 유유히 관람했죠. 심지어 왕족과 사품 이상 관원들을 초대해 대접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정세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256년이 되고 몽골군이 철수하자 고종은 최양에게 전란 수습 공로를 인정해 제중강민 공신이라는 호를 내렸죠. 그리고 이후 1257년 4월 2일 최양은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후원에 올라 마지막 시를 지은 후 침실에 돌아와 얼마 안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최양은 본처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출가 시절 매형 송서의 여종과 사통에서 낳은 아들 최희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최양은 말년에 그에게 권력을 넘겨주었고 최희는 무신정권의 4대 집권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258년 김준이 무호정변을 일으켜 최희를 제거하면서 최씨 정권은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정말 틀리지 않았고 화무시비롱, 권불십년이라는 고사성어들도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걸 최양의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은 고려시대 최강의 권력 가문이었던 최씨 무신정권의 마지막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충원으로 시작된 최씨 무신정권이 무려 62년 동안 고려를 지배했는데 그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바로 최희라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최희라는 인물, 겉보기에는 미남의 권력까지 가진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충격적인 비밀들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최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희는 1233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최씨 무신정권의 3대 집권자였던 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희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였던 데다가 그것도 아주 천한 신분의 여성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죠. 최희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최양의 매형인 송서가 기르던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에서 여종의 자식이라는 것은 정말 큰 약점이었죠. 거기다가 최희의 할아버지인 최우도 기생 출신인 설현방의 아들이었으니 최희는 이대에 걸쳐 천한 혈통을 물려받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희는 외모만큼은 정말 뛰어났다고 하죠. 사서에는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심지어 두 손에 은은한 금빛이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조용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내성적인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최양은 이런 최희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줬는데 경림과 사익이에게는 시와 서예를, 권희와 이믹에게는 정치를, 정세신에게는 예법을 배우게 했죠. 그리고 1255년 최희는 전중내급사라는 관직에 임명되면서 붉은 가죽띠를 하사받았습니다. 이렇게 최희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권력자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죠. 그러던 1257년 4월 드디어 최희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최양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최희는 아버지가 죽은 바로 그날 최양의 첩이었던 심경이라는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후실로 들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폐륜적인 행위로 여겨졌죠. 하지만 야별초, 신의군, 서방, 도방 등 최씨 정권의 핵심 군사 조직들은 최희를 지지해 주었고 그렇게 그는 차장군을 거쳐 교정별감이 되면서 최씨 무신정권의 4대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최희가 권력을 잡고 난 초기에는 민심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창고에 곡식을 풀어서 각 영부에 30곡씩 배급했고 자신의 집에 있던 쌀 2570석을 국고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배, 비단, 기름, 꿀 같은 생필품들도 대부시에 헌납했으며 연안택과 정평궁 같은 사적인 공간도 왕실에 반환했죠. 이런 선정을 베푸니 고종은 최희를 추밀원 부사, 판이병 부사, 어사대사 등의 고위직에 임명하려 했지만 최희는 이를 사양하고 우부승선이라는 직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최희는 이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1258년 최희는 장군 변식, 낭장 안옥민, 산원 정한규 등을 강화수획사로 임명해 백성들로부터 물자를 징발하게 했는데 이들은 사실상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거기다가 기근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대여해주지 않아 민심이 크게 흔들렸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최희가 자신의 출생 콤플렉스 때문에 보인 행동들이었는데요. 자신이 여종의 자식이라는 사실에 극도로 민감했던 최희는 누군가 이에 대해 말하기만 해도 즉시 죽여버렸죠. 심지어 책이나 문서에서 창기나 천애 같은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 말을 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최희는 노비 출신 인물들을 고위직에 중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죠. 이공주, 최양백 등을 별장으로 삼고 특히 이공주는 노예 신분 그대로 낭장까지 승진시켰습니다. 이는 고려 역사상 노비 출신으로 관직에 제수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죠.
당시로서는 이런 어이없는 인사들도 어쩌면 그의 출신 콤플렉스 때문에 벌인 일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사 정책은 기존 관료들의 반발을 샀고 최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최이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체중이었죠. 사서에 따르면 최이는 식탐이 심해서 매우 비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만 이후에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겠죠. 어쨌든 최이의 몰락은 그의 측근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송길류라는 관리가 백성들을 강제로 섬으로 이주시키고 재산을 수탈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고발한 안찰사의 탄핵 상소로 실상이 드러났죠. 이에 최이는 외숙부의 조언에 따라 송길류를 유배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송길류를 변호했던 김준과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김준은 최양 시절부터 최씨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최이가 유능, 최양백 등만 총애하면서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죠. 거기다가 최이는 간언하는 선비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측근들의 참소만 믿고 무고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258년 3월 김준과 유경 등은 최이를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4월 8일 연등의 때를 거사일로 잡았죠. 하지만 이 계획이 누설되어 버립니다. 중랑장 이주가 이 소문을 듣고 최이에게 경고했고 김준의 아들 김대재가 장인인 최양백에게 이 정보를 알렸는데 최양백은 곧장 최이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자 최이는 측근 유능과 대책을 논의한 후 다음날 새벽에 김준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이의 치명적인 실수였는데 이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진압하지 않고 하루를 미루며 김준에게 시간을 준 것이죠. 이에 김대재의 처가 이 사실을 다시 김준에게 알렸고 김준은 계획이 누설된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거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1258년 3월의 어느 밤 드디어 무호정변이 시작되었죠. 김준과 유경이 이끄는 신의군과 야별초가 무장을 갖추고 최이의 저택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하늘도 최이를 완전히 버린 듯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요. 이 안개 때문에 최이의 가병들은 적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김준의 군대는 광장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횃불을 태워서 밝기가 낮과 같았지만 안개 때문에 최이 측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김준의 군대가 최이의 집담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갔고 이때 최이의 외숙부이면서 장사이던 거성원발이 검을 들고 문을 막고 섰죠. 거성원발은 혼자서 수십 명의 적을 상대하며 최이를 구하려 했지만 최이가 너무 살이 쪄서 거성원발이 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원발은 최이를 다락방에 숨긴 후 홀로 적들과 맞섰지만 결국 목이 베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최이도 발견되어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62년간 고려를 지배했던 최씨 무신정권은 단 11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리고 최이의 측근들인 유능, 최양백 등 모두가 제거되었고 최씨 일족 대부분이 숙청되었습니다. 최이가 모아둔 재산들은 모두 몰수되어 왕실과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죠. 최이의 죽음 이후 김준과 유경은 고종에게 정권을 왕실에 돌려드린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종은 경들이 과인을 위하여 비상한 공을 세웠도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충원으로 시작된 최씨 무신정권의 62년 역사가 막을 내리고 말았죠. 지금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결국 11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노예 출신에서 고려 최고 권력자가 된 김준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준의 아버지 김윤성은 원래 어느 귀족집의 노예였죠. 그런데 주인을 배신하고 당시 고려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최충원에게 투항했고 그렇게 김준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김준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활쏘기 실력이 뛰어났고 아래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대했으며 어려운 이들에게는 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준을 따르고 좋아했죠. 또한 당시 젊은 무사들과 어울리며 위협심을 기르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그의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김준을 보고 이 사람이 훗날 반드시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쥘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모두들 당시에는 콧방귀도 안 뀌었지만 이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됩니다. 그런 김준이 본격적으로 출세하기 시작한 것은 최후 시대였죠. 박송비와 송길류라는 인물들이 김준을 최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그 결과 김준은 전전승지라는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사건이 터지는데 김준이 최후의 애첩인 안심과 바람을 피운 것이 발각된 것이죠. 보통이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후는 김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에 귀양만 보내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김준이 귀양에서 돌아왔을 때 최씨 가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최후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최양이 권력을 이어받으려 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상장군 주숙이라는 인물이 최양에게 맞서려 하자 이때 김준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는 최씨 가문의 다른 노예들과 함께 70여 명의 병력을 모아 주숙의 반란을 사전에 막아낸 것입니다. 이 공로로 김준은 별장이라는 무관직에 올랐는데 노예 출신으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였죠. 그렇게 무사히 최양이 권력을 잡은 이후 김준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양은 서자 출신이었고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존 정치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기에 김준 같은 충성스러운 신복들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출세를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김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무사들과 관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특히 이면이나 박기 같은 인물들은 김준을 아버지처럼 모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1257년 최양이 갑자기 죽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최양의 서자인 최희가 새로운 집권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최희는 자신을 권력자로 만들어준 최양백과 윤흥만을 신임했고 김준을 비롯한 기존 최양의 신복들은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송길류의 유배였는데요. 송길류는 김준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안찰사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이에 김준이 송길류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최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최희는 아예 김준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러자 김준은 점점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희는 나이도 어렸고 어머니 쪽 혈통도 좋지 않아서 신복들에게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신복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니 정권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김준은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258년 4월 8일 연등의 때를 거사일로 잡아 최희를 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때 김준과 함께한 인물들을 보면 이공주, 박희실, 이연소 등 정말 다양했는데 이들은 단순히 김준에게 동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희를 제거하자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문신 중에서는 유경이 유일하게 참여했는데 그는 최양 시절부터 출륙한도를 반대해온 강경파였죠. 그런데 문제는 거사전 모든 것이 발각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김준의 아들 김대재가 장인이던 최양백을 설득하려고 모든 계획을 알려줬는데 최양백이 곧장 최희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고발한 것이죠. 그러자 최희는 측근인 윤흥과 대책을 논의했고 그렇게 나온 결론이 다음날 새벽에 김준을 제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희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는데 김준에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때 김대재의 아내가 이 사실을 김준에게 알렸고 김준은 계획이 누설된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군사들을 모아 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1258년 3월 어느 날 밤 김준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마침내 거사를 일으켰죠. 정변 당일 반란군들은 삼별초를 동원해 최희의 거처를 습격했습니다. 안개가 낀 밤이었기 때문에 최희의 가병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반란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난장판이 벌어졌고 최희는 외숙부 거성원발의 도움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혀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60여 년간 지속된 최씨 무신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변이 성공한 후 참여자들에게는 위사공신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8명의 공신 중에서 유경이 1위, 김준이 2위였죠. 그런데 문신 출신인 유경이 빠르게 정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방을 왕궁 근처에 설치하고 추밀원 우부승선에 올라 모든 인사권과 국정을 독점했으며 또한 자신만의 군사력도 구축했는데 우득규, 김등용 같은 장교들이 그의 휘하에 있었죠. 김준을 비롯한 다른 공신들이 점점 중앙정치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김준은 다른 공신들과 연합해 유경을 탄핵했고 1258년 11월 마침내 유경을 실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김준 정권이 시작되었죠. 노예 신분이던 김준이 마침내 고려 최강의 권력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유경이 실각한 후 김준은 공신들의 대표가 되어 무신 정권을 이끌어 나갔죠. 하지만 아직 확고한 권력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고 신익군 출신인 박희실과 이연소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에 다른 공신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준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박희실의 경우 대몽 외교 사신으로 보내 일시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그 사이에 김준은 자신의 세력 확장에 집중했죠. 그리고 1260년에 위사공신 서열에서 1위로 올라섰고 추밀원사까지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김준에게 진정한 권력의 절정기가 온 것은 1264년이었는데요. 원종이 몽골의 요구로 원나라에 가게 되면서 김준을 교정별감에 임명하고 감국의 대권까지 맡겼기 때문이죠. 교정별감은 국가의 잘못을 감시하는 역할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감국의 대권은 왕이 없는 동안 국정을 총괄하는 것이니 사실상 왕과 같은 권력이었죠. 이때 김준의 권력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김준에게 점점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김준은 풍수지리에 따라 각오를 지어 원종의 입조를 막으려 했는데 이때 박송비가 반대하고 나서자 자신의 은인이던 박송비를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65년 시중이 된 후 그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충청도 안찰사 변보가 활 쏘는 사람을 모집하라는 김준의 부탁을 거절하자 왕에게 아뢰어 그를 유배시켜버렸고 사품 이상 관리들에게 강제로 은을 거둬들여 국고를 채우게 했으며 부유한 백성들의 재산도 강제로 빼앗아버렸죠. 그리고 법이 너무 가혹해지다 보니 백성들이 원망할 정도였으며 김준의 가신들이 백성들을 괴롭혀 익명의 호소문이 붙을 정도였지만 김준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거기다가 김준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렸는데 전라도와 충청도를 관할하게 세금을 거둬들였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죠. 심지어 1268년 3월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김준과 그의 아들, 동생을 불러들이려 하자 김준은 몽골 사신을 죽여버리자고 원종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만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그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원종은 이를 거부했으며 김준에 대해 굉장히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유서라는 인물이 몽골 사신과 함께 입조하려 하자 김준은 그에게 누명을 씌운 뒤 목숨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원종은 분노했으며 그렇게 김준과 원종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점점 김준의 권력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준 정권의 균열은 의외의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김준을 아버지처럼 여기던 이면이었죠. 이면은 김준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김준의 아들과 토지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면의 아내가 김준의 노비를 죽인 사건이 터지자 김준은 이면의 아내를 유배 보내버리려고 했고 이때부터 이면은 김준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죠. 김준은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강경한 대몽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원종을 폐위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차성우, 동생 김충 등과 의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죠. 그런데 원종은 이런 김준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총애하는 강윤소와 상의했고 강윤소는 이면을 꼬드겨 김준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원종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강윤소는 이면을 찾아가 이 계획을 알렸고 김준에게 원한이 쌓여있던 이면도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1268년 12월 드디어 김준을 제거하려는 거사가 시작되었죠. 이면은 큰 몽둥이를 만들어 놓고 이를 선물이라고 속여 김준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원종이 몽골 사신을 전송하러 나갔을 때 거사하려 했지만 김준이 참석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루어야 했죠. 그러나 다음 날에도 김준이 등청하지 않자 원종은 김준을 궁으로 불렀고 드디어 김준과 동생 김충이 조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매복하고 있던 김상이 몽둥이로 김준을 내리치자 김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곧바로 목을 베었으며 동생 김충도 이때 함께 목숨을 잃었죠. 그렇게 10년간 고려를 지배했던 김준의 생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김준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도 이면이 이끄는 군사들에 의해 모두 목숨을 잃었으며 김준의 부하들 중에서도 최공이, 김홍취, 이제, 손원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형되었죠. 김준의 죽음으로 고려 무신정권은 사실상 막을 내렸죠. 김준은 무신정권의 마지막 실질적 집권자였던 셈인데요. 그의 생애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경고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 이면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김준을 배신한 인물인데요. 그의 배신은 고려라는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과연 이면과 고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215년 진천에서 태어난 이면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팔로만 몸을 지탱하며 기어다니거나 기와를 지붕 위로 던져 올리는 등 보통 아이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몽골군의 침입이었는데요. 1231년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16살이던 이면은 친구들과 함께 병정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놀이가 보통 아이들의 장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진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전략을 세우고 부대를 지휘하며 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고려의 대장군 송원상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면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그를 개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이면은 송원상의 종이 되어 무예와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승이던 송원상이 세상을 떠나자 이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꾸준히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을 익혔죠. 그러던 1234년 이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몽골군이 진천 지방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자 이면은 동네 청년들을 모아 몽골군에 맞섰고 놀랍게도 몽골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죠. 이 공로로 이면은 대정이라는 관직에 임명됩니다. 거기다가 임금으로부터 새로운 이름까지 하사받았는데 승주라는 본래 이름이 대정이라는 관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연이라는 이름을 받아 이면이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출세의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면에게는 이묘후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면이 집을 비운 사이 이묘후가 이면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를 목격한 이면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면 역시 눈눈이로 이묘후의 아내와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는 복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묘후가 이를 목격하고는 관청에 고발해버렸고 이면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양의 별장이었던 김준이었죠. 김준이 이면을 구해주면서 그를 양아들로 삼았고 1257년에는 도령낭장이라는 관직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면은 본격적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최고 권력자이던 최양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최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희는 아버지와 다르게 최양 시절에 측근들인 김준이나 유경 같은 사람들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최양백, 윤흥 등만 총애했던 것이죠.
이에 불만을 품은 김준과 그의 동료들이 비밀리에 최희를 몰아내려는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58년 3월 김준, 유경, 이면을 비롯한 여러 무신들이 4월 8일 연등회가 열리면 그때 기회를 봐서 최희를 제거하기로 결의한 것이죠. 그런데 참여자 중 한 명인 김대재가 장인인 최양백을 끌어들이려다가 계획을 말해버렸고 최양백은 이 모든 사실을 최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최희는 다음날 반란 세력을 잡아들이기로 결정해버렸고 또 이 사실을 김준이 알게 된 것이죠.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에 김준은 거사를 앞당겼습니다. 곧바로 여러 장군들을 모아 즉시 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이면은 조문주, 오수산과 함께 한종괴를 처치하고 2일 후에 집에 찾아가 그를 베어버렸죠. 결국 신의군과 야별초들의 공격으로 최희는 제거되었으며 이 공로로 이면은 위사공신에 책봉되며 추밀원부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최희를 제거한 김준은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실권을 잡았는데요. 초기에는 나름대로 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과 신하들의 원망을 사게 된 거죠. 이때 이면과 김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토지 문제였는데 이면이 김준의 아들과 땅을 두고 다툰 일이 있었고 이를 지켜본 김준이 이면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면의 아내가 김준의 노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화가 난 김준이 이면의 아내를 유배 보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면은 김준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이는 김준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아들과 경제적 이권을 두고 다툴 정도라면 자신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1268년 어느 날 강윤소라는 인물이 이면을 찾아왔죠. 그리고 은밀히 자신은 원종의 밀명을 받고 왔고 함께 김준을 제거하자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이면은 원종의 말을 듣기로 했으며 최은, 김경, 강윤소와 함께 김준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면은 큰 몽둥이를 만들어 놓고 이를 선물이라고 속여 김준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원종이 몽골 사신을 전송하러 나갔을 때 거사하려 했지만 김준이 참석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미뤄야 했죠. 하지만 다음 날에도 김준이 등청하지 않자 원종은 김준을 궁으로 불렀고 드디어 김준과 동생 김충이 조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매복하고 있던 김상이 몽둥이로 김준을 내리치자 김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곧바로 목을 베었으며 동생 김충도 이때 함께 목숨을 잃었죠. 그렇게 10년간 고려를 지배했던 김준의 생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진정변인데요. 이면은 자신을 구해주고 출세시켜준 은인이자 양아버지였던 김준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빼앗은 것이죠. 이 정변으로 이면은 고려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이면도 김준과 다를 바 없었는데 이면이 권력을 독점하려 하자 원종은 최은, 김경 등을 통해 그를 견제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면은 원종의 견제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269년 6월 이면은 최은과 김경을 비밀리에 죽여버렸고 장계열, 기원 등을 유배 보냈죠. 그리고는 더 큰 결단을 내렸는데 바로 원종을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269년 6월 21일 원종이 최은, 김경과 공모하여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명분으로 이면은 야별초를 동원해 강제로 원종을 폐위시켰죠. 그리고 고종의 차남이자 원종의 동생인 안경공 왕창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는데 그가 바로 영종입니다. 거기다가 이면 자신은 교정별감이 되어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죠. 하지만 이 일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원나라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마침 원나라에 가 있던 고려의 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 특별한 조치를 요청했던 것이죠. 원나라는 즉시 강력한 어조로 이를 비난하며 원종의 복위를 명령했습니다. 거기다가 원종과 이면의 입조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시엔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이죠. 예상보다 강경한 원나라의 압력에 이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폐위 5개월 만에 원종을 다시 복위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이면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나라의 입조 요구를 이면과 안경공은 거부했지만 원종은 홀로 원나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면은 원종에게 장남 이뮤간을 호종임무 겸 감시임무로 보내면서 허튼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죠. 동시에 이면은 원나라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대몽항전을 재개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야별초를 각 지방에 보내어 백성들을 섬으로 대피시키고 장기 항전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이는 원나라군이 요새전과 산악전, 수전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전략이었죠. 원나라에 도착한 원종은 원나라 세족 쿠빌라이 칸을 만나 혼인과 군대 지원을 요청했는데 원나라 왕실과의 혼인이 성사되면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얻을 수 있고 원나라군을 빌려 이면을 제거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죠. 그리고 1270년 1월 원종은 이면에게 개경으로 환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면은 이를 거역했고 오히려 여러 지역의 백성들을 강제로 섬에 들어가 살게 하는 행패를 부리자 백성들의 큰 증오를 사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몽골에 있던 원종을 통해 이면이 사람과 물자를 강화도로 옮기고 있다는 진실이 드러나자 분노한 원나라는 이면에게 직접 연경으로 와서 해명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이면은 한동안 깊은 근심에 빠져 있던 중 1270년 2월
향년 55세의 나이로 등창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이후 그의 권자는 차남인 이묘무가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면의 삶을 돌아보면 배신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요. 절친의 배신으로 그의 출세길이 열렸고 자신을 구해준 김준을 배신하고 함께 김준을 도모했던 원종마저 폐위시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이면은 고려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권자로 기록되는데 다음 집권자인 이묘무는 정권을 장악한 지 3개월 만에 모든 걸 잃고 참수형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이묘무가 세상을 떠나면서 1170년 무신정변 이후 100년 동안 고려를 지배하던 무신정권은 막을 내리고 제대로 된 개경환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고려는 몽골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까지 고려 무신정권 배신의 아이콘 이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